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아침 내내 클릭하다가 걱정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아침에 방송을 업로드를 못했었죠. 사실 저희는 그 시간에 원래대로 생방송 수준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 때 복구가 되어가지고요. 어제 분량분은 다 올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프의 쪽도 아주 재밌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 해드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삼업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어떤 얘기 해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하는 또 묘미 중에 하나가 서로 댓글로 금방금방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군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백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 이게 우리 또 한동희 기자의 야심찬 포부입니다. 이게 과연 전달이 잘 되고 있을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한동희 뉴스반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실 주업 빼고 인터뷰한 거,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원래 건드리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특별히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었죠. 그 내용이 좀 문제였다 그랬었지. 그랬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쉴드 치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대통령실이 애초에 왜 저는이라고 한 주어를 뺀 채 언론에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언론 공지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어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언론 공지문 자체가 이게 어쨌든 공문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식 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무릎 꿇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를 생략한 채 지난 24일 날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 발언 원문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좀 전에 한 기자가 말한 이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근거를 내셨다는 것도 바로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원문을 근거로 대통령이 전은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말의 주어를 니네 맘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석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느냐, 우리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냐 이제 이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내놓은 이 알려드립니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나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통해서 발언 원문을 공개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인터뷰 이제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당연히 있을 게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셸리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오역이다,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이 왔고 사실상 국민의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걸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용산 출장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산 출장소 얘기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온 전국이 다 용산 출장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던 이 미셸 리라고 하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니네 한번 들어봐라. 정말 내가 잘못 쓴 건지, 니네가 지금 우기고 있는 건지, 억지 주장하는 건지 들어봐라라고 했더니 정말 거기에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한 워딩이 그대로 나와보니까 저는이란 말을 도대체가 I can't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강인선 해외언론 비서관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녹취록에서 버젓이 등장하는 주어를 삭제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공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위 선양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제발 더 이상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만요. 국위 선양까지 바라지 않는다고요? 너무한 네, 거 아니야?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기 사과해야죠. 때문에 네.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쉬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논평을 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아쉽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짜깁기로 가짜를 알리고 있다. 지금 결국엔 유상범 대변인이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도 근거가 대통령실의 공지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해외 언론 비서관과 김은혜 홍보수석 녹취록 속에 버젓이 등장하는 저는이란 말을 빼고 이렇게 한 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당신들도 이 저는이란 말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알아서 스스로 그냥 뺀 거 아니었느냐? 내지는 국민을 금방 드러나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한번 눈 가리고 아웅시켜 본 거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이제 논란의 혹은 비난의 중심인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날리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수석부터? 네. 몽땅 다? 네, 홍보수석은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이 일을 키우는데 항상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재명 대표도 정부 공식 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것은 중대범죄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아쉽다? 겨우 그거 가지고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 도청. 괜찮은가 봐요, 우리 대통령은. 네, 본인의 도청당해도 국가 간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가 간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요? 네, 미국 MBC 방송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제 앵커가 도청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앵커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이렇게 되물어 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 간 금지된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게 근절되지 않아요. 사람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남의 물건 훔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용된다고까지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건 허용되는 거다. 금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특히 도둑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데요. 우리 대통령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바뀐 것이냐, 그리고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냐, 미국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지원한다. 따라서 전장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할 때가 온다면 이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와 같은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냐? 네. 그런 기존의 입장을 바꾸도록 백악관이 뭔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압력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도 압력은 없는데 혼자 없- 스스로 말을 네. 바꿨다는 거예요? 압력은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압력은 네.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날카로운데. 우리 한동희 기자 하면 무서워요. 지금 보셨죠? 내가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 대통령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희 기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BC. 자, 트럼프보다 더 강경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앵커가. 네, 그 앵커에 이제 지적을 했더니 이제 뭐 지적을 하고 나서 이제 보도하면서 나타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강경한 노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앵커가 어처구니 없어서 기절할 뻔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섬소녀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기하네요. 자, 우리가 어제 이 대통령의 전연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어 문장과 우리나라 말 비교한 거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 최진묵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최 교수 미국에서 유학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발음이 부드럽던데요. 노변호사님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 발음도 오히려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 안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 네,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하는 날입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가워요. 자, 빨리빨리 가보죠. 저희 그 구글에서 어제 완전히 하루가 좀 넘었었나? 어쨌든 그 업로드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압수수색 들어갔냐? 요즘 뉴스센터 위험하더니 당신들도 이렇게 지금 또 탄압당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탄압 아닐까 이런 생각 좀 잠깐 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금방 정광석화처럼 우리 것까지 몽땅 다 못 올리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막 완전히 접근이 차단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발빠르게 막 열심히 움직인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복구가 됐습니다. 탄압하려니까 안 됐던 걸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해봅니다. 많이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신다식 변호사님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님과 함께한 이슈 삼아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미 이틀째거든요. 한미 양국 부부가 첫 대면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친교의 시간을 화기애애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어제까지 완벽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한미 정상회담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얼마나 주실까요?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그 50점 정도 주면 50점이요? 예. 왜 이렇게 짜요? 예, 짠게 넷플릭스 3조 3천억 원도 그렇게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저는 5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 50점 평균해서 50 평균 정도 나왔다. 여기 나오는 평균은 기준은 무엇이냐? 그동안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기존 정책이나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점수에 비추어 볼 때 그냥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대를 안 점수, 하니까? 평균 점수 50점에 기대 정도의 딱 기대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 정도 할 거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티 변호사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빵점이죠. 뭐. 빵점.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서 50점. 여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빵점이네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재나라님께서 OTT 투자한다고 하는 그 대금 준 걸 투자라고 하면 나도 동네 편의점에 이익 배당 요청하겠다. 매달 몇십만 원씩 나는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세요. 말씀하셨는데. 되게 재밌는데 네, 그 외교는 경제하고 안보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정상외교에서 그렇죠.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안보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안보는 그 목표가 달라요. 아,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는 편안한 겁니다. 평화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안보는 혼내주는 거예요. 누구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혼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제대로 그렇다면 그래 기준이 일단 달라.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요새 이게 유행어 되겠어요. 최진봉 교수님이 맨날 100번 양보한다. 100번 양보.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혼내주기라도 잘할 수 있게 됐냐. 확장 억지력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주. 그 전략 자산을 자주 전개하겠다. 뭐가 없어요. 무슨 뭐 NGC 협력체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가 아닙니다. 즉각 정상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 자체가 다르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혼내주기를 원한다. 혼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전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세요. 전부 다 협의해 나가겠다예요. 네, 정상회담 간의 경제적 협력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네, 네. 문제가 해결될 게 없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가 뭐 해요? 넷플릭스 만나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주인장 만나고, 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정상 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요. 네. 립 서비스 말고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 못하고 테슬라 만나고 직접 돌아다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상대로 빵점이다. 그래요, 예상대로.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한다. 공장 매각이 마무리됐다. 자, 이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던 현대차가 최근 두 공장의 매각을 결정하고 러시아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기업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카자흐스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품을 조달하던 협력업체들도 철수하게 되면서 1조 원이 넘는 현대차 투자금의 대규모 손실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내에서 수입차 인지도 1위도를 달리며 규모를 확장하던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생산을 중단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그동안 받았었죠.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조달이 금지되면서 공장 가동이 멈췄고 2,000명이 넘는 현지 직원들 모두 대부분 회사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더니 올해는 한 대도 팔지 못했다. 올해라고 하면 지금 4월, 5월 좀 다 돼가는데 한 대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현대차 철수한다는 얘기고요. 야, 1조 넘게 투자했던 현대차가 이렇게 그냥 매각하고 이게 물론 전쟁 때문이고 우리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사실은 때문이에요.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때문이에요. 경제 제재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품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지금 러시아 지난번에 당신들 전쟁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160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분들 어떻게 하냐 우리가 걱정한 게 사실은 별로 며칠 전인데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조심하세요. 신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까지 사실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투자한 자금을 회수는커녕 다 그냥 버리고 나오게 생겼군요. 이 상황이. 지금 이거를 네. 뭐 진지하게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요? 예, 이게
이걸 정책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결정을 진행하는 분들께서 진지한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1조 정도면 지금 용산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지금 여기 아까 신문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이 지금 뭐 어제 워싱턴 선언이니 뭐 이런 성명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미국이 하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 안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대해서도 여기 지금 이게 원래 정상회담끼리 이걸 해가지고 발표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세부 작업이나 이런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골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작업이 제대로 있었는가? 여기서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커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오커스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하고 네. 이 세 나라가 만들어서 출범한 일종의 국제 뭐 군사 협력 기구 같은 건데 네. 일단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국하고 미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하는 건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기구가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이 맞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커스에 호주를 끌어들이면서 호주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협력했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유럽 쪽하고도 지금 크게 틀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오커스가 우리나라 안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쪽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니까요. 네. 중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커스 출범에 대해서 적극적 찬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선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오커스에 찬성한다면 미국은 나쁠 이유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미국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나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근데 아까 지금 현대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세심한 그런 경제적 영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큰 틀을 가져서 방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현대자동차는요, 전쟁 전까지 러시아에서 연간 35만 대 정도를 생산 판매했는데, 예,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재고로 남은 것만 지금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다. 다만, 전쟁 전에는 10만 대 정도를 판매하던 중국이 이제 이 틈을 지금 파고들어서, 현재,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17만 대로, 그러니까 10만 대에서 17만 대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뺏겠다는 거고요. 우리 현대에서는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동안에 공장 매각하라는 압력을 엄청나게 계속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다가 이걸 파느니 그래도 제3자에게 파는 게 나중이라도 혹시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없이 제3자에게 파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현대차 공장이 매각된 뒤에 중국 기업 등의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사실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다. 게다가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사실은 더욱더 절망적이고 암담한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경제 제재하면서 지난 1년간 부품 조달을 못했어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껍데기만 찍어갖고는 자동차 껍데기만 찍어서는 내장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못하게 된 거고, 이미 한 해 30만 대씩 현대기아차 팔았으면 거기 뭐 현대모비스 등 부품 업체들 정품 순정 부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 부품 업체들이 전부 다 가서 이제 현대차에 이미 팔린 현대차에 부품 대고 있어요 지금. 웬일입니까 이거. 자,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만 문제냐.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참 자구적 노력을 한 게 마지막으로 담아놓은 게 카자흐스탄 기업한테 넘긴 거. 카자흐스탄
정부를 현대차가 설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 설득하는 러시아 거보다. 위험하다고 예, 생각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한 네. 거고 재매입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시기에. 카자흐스탄 기업에서 다시 공장을 현대차가 사 올 수 있는. 근데 이 재매입 조건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한러 관계가 복원되는 겁니다. 과연 정부에 달려 있어요.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에 달려 있어요, 정부에. 자,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삼성 공장도 있고요. 네. LG 공장도 있고요. 네. 대한민국 그 공장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거기라고 현대차와 다른 형편이겠냐는 거예요. 부품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부품 제대로 공급 안 되면 부품까지 전면 그쪽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이런데 뭐 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피땀 흘려가지고 그동안 일궈놓은 몇 년 동안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데 여기다 또 지원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못 사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들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것 같으면은 매각 가격의 10% 기부해라. 이런 조건까지 지금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갑자기 나온 조건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러시아는 그 완전히 자본이 철수할 때는 10% 매각 가격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도록 법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예요. 철수하려면.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완전 철수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매각하는 형식을 띠는 거죠. 그 탈출 비용을 이렇게 그냥 네, 뜯어내버리는 탈출세예요, 거군요. 탈출세. 탈출세 세상에 목리를 부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거 원래 있는 제도라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러시아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감시위원회에서 나온 공고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투자가가 철수하는 경우 네. 이게 바로 의무 요건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 비우호국 우리나라 됐잖아. 비우호국이죠. 비우호국으로 분류됐잖아요. 그 웬일이야. 경제 제재 하면서. 웬일이에요. 특히 개전 이후에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기업들은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에 자산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시장 가치의 최소 10%를 출국세 형식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에 현금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 철수 승인을 위해서 지금 현대차도 사실은 러시아 정부에다가 이거 지금 신청서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도 이 10%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오케이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기 중인 외국 기업들이 2,000곳에 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막 제일 앞장서 있잖아요. 네. 딴 나라도 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쭉 빠지니까 그 부품이나 이런데 어디가 치고 들어왔느냐? 일단 1번 브라질. 일본? 브라질. 브라질. 1번. 아, 그러니까 브라질. 중국, 브라질, 어. 튀르키예, 그리스, 심지어 나토 국가들 있죠. 네. 나토 국가들, 그리스, 뭐 튀르키예 다 나토 국가들이잖아요. 나토랑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토 네, 통해서 무기가 다 우회 지원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네. 나토 국가들이 가장 덕을 봤어요. 그러겠네. 무역 수지가 100% 뭐 거의 뭐 170%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아하. 중국, 브라질, 튀르키예,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덕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가면 전부 다 손에 손잡고 미국이랑 같이 뛸 줄 알았죠. 맨 앞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네. 대한민국. 바보네 진짜. 대한민국 제일 멍청하네.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러시아 연방 예산에 현금 기부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철수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이 2,000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한 달에 3번만 이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심사 건수도 7건으로 제한을 했대요, 한 번에. 그러면은 한 달에 21건만 그냥 오케이를 해주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2,000건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끝나려면 8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생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비우국으로 찍힌 나라는 제일 여기서 절차적으로 지금 제일 나쁜 대우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탈러시아를 하지 못한 서방 기업들의 철수 과정이 그래서 험난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 철수 기업의 시장 가치의 50%를 인하할 때만 자산 매각을 허용한다는 조건도 부과해서 르노 자동차는 1루블에 팔렸다고 그러고요. 닛산 자동차도 1유로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뭐 어디 이름도 못 내미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래도 8년 후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뀌었겠네요. 와, 진짜 신박하네. 근데 나는 현대자동차 이번에 미국 쫓아가지 않았어요, 대통령? 갔죠, 정의선. 지난번에 쫓아갔어요. 일본 갈 때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랬죠. 맨날 들러리 쓰고 병풍 쓰고 맨날 여기저기 당하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정의선 씨는? 왜 이럽니까? 국내 공장이 있잖아요. 국내 기업이잖아. 무슨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아. 사실은 국내에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마음대로 성질대로라면 아마 이재용, 정의선 전부 다 매주 토요일 집회 나와야 될 심정이. 그러네. 솔직히 나 같으면 집에 나갈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내보낼 것 같은데. 예니 H님께서 신변이 다하는 저런 전문적 상식을 정부 부처는 왜 아무도 모릅니까? 안 되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높은 분들, 대통령실은 모르고. 높은 분들은 모르고 실무하신 분들은 아는데 말은 못하죠.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 진짜 북한보다 더 심하게 언론 통제당하고 제대로 할 말 못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럼 왜 이러세요? 팔리는 거 아시죠?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방송 없습니다. 예. 그래요? 채널이 딱 몇 개, 평양 가서 보니까 네. 조선중앙TV 등 채널이 네. 2개인가? 3개인가 딱 있더라고요. 북한보다 낫군요 우리나라가. 100번 낫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럴 대통령님 거예요, 진짜? 화이팅! 진짜 이럴 거야? 자, 또 하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핵 확장 억제 강화. 이거 어제 대통령하고 지금 뭐 미국하고 뭐 공동성명 얘기하고 워싱턴 선언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좀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워싱턴 선언이라는 그 양자 선언 이외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 선언을 하면서 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미국은 항상 핵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걸 압박하는 정책을 항상 펴왔고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강력한 자기들 입장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신뢰하고 가겠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이제 하나 있는 게 그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협의체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핵 확산, 그러니까 핵 자산에 관한 협의체가 뭐 나토나 이런 다른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핵 전략,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핵 전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협의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지금 언급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협의체는 현 상황하고 딱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 발표된 건. 뭐가 바뀌냐면 그전에는 상설협의체는 아니었는데 상설협의체로 뭐 1년에 몇 번 모여가지고 정보 공유한다는 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핵 자산이나 핵 플랜을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의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입장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반영해서 같이 이걸 계획을 세운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역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도를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정도의 협의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뀌는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만 말을 그냥 하고 끝난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네. 한국 정부에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 협의체에서 그게 무슨 협의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발언권은 그럼 그동안 안 주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통보만 했는데 네 말할 기회는 줄게. 협의체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협의를 해야 협의체 아니에요? 네. 말은 협의체예요. 네. 근데 거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 읽다 보면 발언권을 준다. 아니 게다가 북한이 핵 발언권을 공격하면 준다. 서로 전화 통화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 그게? 그러니까 이미 공격을 하면 네. 즉각 반격한다가 아니라 즉각 대통령 정상 간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즉각이 핵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핵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저는 한반도 전략과 대중국 관련해서 평화 안정 그다음에 뭐 현상 변경. 근데 현상 변경을 대만 해협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로 넓혀서 약간 물타기를 해놨어요. 예,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이건 평화 안정은 바이든 문재인 간에 나왔던 얘기고 평화 안정이란 단어를 그때 2021년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 측의 최종권 차장이 가서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중국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중국 측에 설명했대요. 이거 내기 전에. 아니, 대한민국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만 네. 요 말씀만 네. 드릴게요.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미국이 NLL을 재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NLL이 뭐냐? 이승만이 무력 북진 통일하겠다고 했을 때 NLL이 무슨 뭐 경계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NLL은 미국이 설정해 준 거예요. 이승만이 무력 북진 통일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험적 군사행동 하지 말라. 한국군은 NLL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라. 라고 만들어준 게 NLL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호전적인 군사 행동을 미군이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네. 한반도 그 워싱턴 선언 보면 야, 핵 개발 안 된다니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체 핵 개발 안 된다 하고 NLL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니네 핵 개발 안 돼.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아까 그런 발언권을 준 협의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입니다. 전략자산 자주 갈게. 야,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더 해야죠. 자주 오시면 거마비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미군이 되겠어요? 한 번도 미군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평택 미군 기지 있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하고 안락한 미군 기지입니다. 이 비용 누가 돼요? 우리나라가 되죠, 우리가. 92% 정도 됩니다. 나머지 8%는 뭐냐? 이거는 한국에 절대 알려줄 수 없는 정보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노터치, 돈도 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8%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돼요. 자, 자주 전략자산 한반도에 오시면 그 비용, 거마비 누가 될까요?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없자는 거. 그냥 니네 지금까지처럼 핵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니네 모습 좀 위험하고 그럼 우리한테 손 벌려봐.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줄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검토해 볼게.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거를 지금 본인들이 어떤 성과라고 지금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말장난하면서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체 네. 내용을 보면요. 핵 확산을 우리 뭐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동의할 텐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거 우리나라가 다 박수 쳐줄게 정도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고 예를 들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명분은 그 에너지 문제였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핵 발전소를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에 어떤 식으로 대화 창구를 끌어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를 해줄지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사실은 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단락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권이 밀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정도의 얘기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강한 내용이에요. 북한이 뭐 하면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미 북한이 상당 부분의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지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수준의 핵 기술과 핵 자산을 갖고 있는 거는 현실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저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하고 인플레이션 관측법에 대해서도 뭐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다 뺏어가겠다는 것밖에 솔직히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니네는 돈만 내. 대신에 니네는 실질적으로 니네들이 이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만들 거야.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오케이만 해줘. 지금 이거 아니에요?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법 말고 요 앞에 담대한 구상 얘기 있죠. 근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나마 NLL 쳐준 거예요. NBC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어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거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속 유지되는 거냐 했더니 그렇게 약속했지만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담대한 구상을 네. 내가 얘기를 했지만 쟤네들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중요한 거는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을 네. 야, 나 담대한 구상 얘기했지. 근데 북한은 어차피 그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박살낼 수 있도록
그 저쪽이 북한이 핵무기에 손 못 대도록 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그 국제정치 용어로 얘기를 하면 상호 확증 파괴 전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핵무기를 쏘면 상호 확증 파괴 전술. 내가 핵무기를 쏘면 저쪽에서 2차 공격을 해서 나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상호 파괴되는 것이 확증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핵 공격을 못 한다. 라고 해서 이걸 공포의 균형, 평화의 균형이나 뭐 힘의 균형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걸 했던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이 옛날에 서로 핵무기 경쟁하면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네. 야, 너만 쏴? 너도 나만 죽어? 아니, 너도 죽어.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러면 오히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국제정치학자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앞 글자를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매드 전략을 해서 둘 다 미쳤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소위 스타트라고 해서 네. 핵무기 감축을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답답스럽고 이해가 안 가.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하긴 또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간다. 자기네들도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왜 이렇게 영업을 파기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영업사원인지 너무 궁금할 따름입니다. 보세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넷플릭스한테 뭐 3조 3천억 어쩌고 아니 우리나라 콘텐츠가 워낙 좋아서 원래 더 많이 투자하려고 계속 해마다 늘려왔던 그런 투자 금액인데 그냥 그 수준으로 동결해갖고 3조 3천억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른 뭐 투자까지 받기로 해서 뭐 8조 투자 유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맨날 데리고 여기 끌고 다니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너 이 나라 와서 밥 먹었지? 자, 이 나라에다가 투자 좀 하자. 이 나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영받았지? 여기다가 얼마 좀 내자. 이거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고 지금 기사들이거든요. 보면은 현대차하고 SK온은 50억 달러, 즉 6조 5천억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삼성 SDI는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4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GM하고 배터리 공장을 같이 추진한다 그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달 24일에 7조 2천억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다 합치면 미국은 8조, 우리나라는 오히려 10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한 셈이에요. 왜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지금 체면 살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신 나라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줄게 걱정하지 마.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게끔 만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 이런 거 하에서 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큰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면서 이제 뭐 어쨌든 미국에 가니까 미국 이제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에 가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줘야 된다. 어디 가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그런 저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제 약간 미국 쪽에서 보면요 미국 쪽이 특히 최첨단 기술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거든요. 기초 기술은 원래 갖고 있지만 그 생산 기술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지난 수십 년간 사이에 무슨 경제적인 그런 위기나 이런 것도 여러 번 있었던 거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받쳐졌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글로벌 뭐 위기들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좋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쫙쫙 빨아가지고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맞아요.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 미국은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우리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 없이 그냥 미국에서 원하니까 미국에서 갖다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나 외국 기업들한테 130조 이상 투자받았다. 나 대통령 다시 뽑아줘. 재선 그래서 도전도 하고 지금 선언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배터리 공장이에요. 대부분 투자 현대차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가 GM과 배터리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이게 제일 배터리 잘 만드는 데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중국보다 사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어요. 진짜 기술 다 뺏기고 돈 기술적으로 대주고. 확실히 앞서 있는 건데 보세요. 미국에서 공장 세우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럼 중국 공장이
중국 그 유리 업체가 자동차 유리 만드는 업체가 미국 가서 그 문화적 차이와 경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가면 이제 경비가 많이 들죠. 반도체도 거기 가서 들면 경비가 50% 정도 더 들어요. 그렇죠. 더 들어가죠. 예. 그래서 보조금 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비 상쇄하라고 보조금 주는 건데 거기에서 정보를 요구했잖아요. 기술을 요구했고 저는 이렇게 삼성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미국 가서 공장 세우는 거 지금 미국의 정책, 한국 정부가 그 정책에 다 쫓아가는 거에 자구책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들의 그 기술력이 무척 앞서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고 봐요. 네. 이 기술력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가 사실은 겁나요. 그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 주면서 뭘 더 요구했다는 것처럼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나마 기술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반대급부로 나온 게 뭐예요? 어제 일론 머스크 만났잖아요. 예. 머스크 만나가지고 기가 팩토리 한국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희뿌연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뭘 바꿔야 되냐면요. 전력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아리백으로 재생산 기가팩토리, 테슬라 기가팩토리도 그렇고요. 삼성 반도체 용인 300억 클러스터 이거 전부 다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지 않으면 공장 못 들어와요. 우리 대통령 아리백 모르잖아요. 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아예. 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용인 300억 클러스터 거기에 투자 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거기 가면 아리백 전력을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나는 그리고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기술 다 빼갖고 가고 우리나라가 거기다 남의 나라에다 공장 세워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좀 저렴하게 생산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나라에다가 공장 세우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진국에다 공장 세우면 세울 때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그 험난한 고통은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기술 다 갖다 주고 나중에 다시 철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난 지금 들어가는 이 돈 얼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투자한 것을 뽑아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개 기업이 그냥 가서 우리는 머리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머리 써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지금 장비비 한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진지한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가 이제 배터리 관계된 내용들이고 하나가 이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미국이 그 두 가지가 특히 아시아 쪽에 밀린다고 생각하는 중요 기술이 딱 그걸 찍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반도체 제조 기술도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한 10년 전까지 인텔이었는데, 인텔이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에 밀리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TSMC는 지금 이른바 양안 문제 때문에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이 지금 불안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미국이 땡기지 않아도 지금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미국으로 당기고 있고, 그거 하는 김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 쪽에서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한국에만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런 압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애플의 무슨 맥프로나 이런 고급 기술들은, 고급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큰 플랜 내에서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기업들 유치를 하고, 원래 기초 기술은 뛰어난 나라니까 자기들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 공장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작업들을 하고 전체적인 플랜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플도 그렇게 압력을 받고 폭스콘 아니죠. TSMC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큰 틀 내에서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블루나인님께서 저보고 노영이 재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만해라 이러는데 제가 재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국내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외국으로 지금 모든 거를 시선을 다 돌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저기 아까 뭐 재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사실 아니라니까. 지금 네. 그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사실 선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삼성, LG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게 이쪽 여기서부터 저기 하청, 재하청, 공급업체 이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저기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보다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도 주변에 삼성, LG하고 뭐 거래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고 들어보면 이들 때문에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보실 게 아닙니다. 삼성, LG 대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그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파생 산업이나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머리에 쥐나요, 쥐나. 그래서 이제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안보 때문에 힘들어질까, 경제 때문에 경제가 지금 힘들어질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게 지금 걱정돼요. 안보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면서 더 힘들어질까? 아니 근데 두 개 다 도끼 객견이라는 게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지금 둘 다 둘 다 끔찍하잖아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은 뭐 무슨 근데 얘기를 아무 생각이 했느냐? 없지? 왜 아무도 말을 못하죠? 뭐 그렇게 지금 무서운 반도체 나라예요? 관련해서 엄청난 그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용인 클러스터 300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아리백 전력 그 공급 계획이 없으면 반도체 업체들 거기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도 2050년까지 아리백 달성하겠다고 했고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보다 더 빨리 빨리 달성을 했어요. 하고 네.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SK, 삼성 전부 다 아리백 하겠다고 했어요.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뭐예요? 전력 정책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원전 높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안 돼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중국 관련해서 핵심은 기술 빼가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거는 중국 가드레일이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거 오늘 이번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네. 얘기가 없잖아요. 올 10월까지 유예 기간이 끝나요. 10월 달 되면 그 이후로 10년간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이 공장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하거든요. 공장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남들 이제 뭐 저런 최고급 노트북 만들 수 있는 이런 반도체 만들 때 저 뭐 586, 386 시절에 노트북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뭐 그 최신식 트래킹화 만들 때 우린 집신 만들어 팔아야 된다. 그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나가가지고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물건 못 팔게 되면 삼성하고 SK도 물건 팔지 마.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잖아요. 반도체 문제 1도 해결 안 하고 그래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검은 반도체 수출의 영업사원이 되겠다. 진짜 그거 웃겨가지고. 예,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 그 영업사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3월 30일 날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났더니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나왔어요? 김 세계화 전략 용역 발주합니다. 어제 마트 지금 반도체 갖다 바치고 김 팔고 오겠다는 거야? 어제 마트에 장 보러 갔더니 1+1 하더군요. 그냥 김의 시대의 모양입니다. 검은 반도체. 김을 좋아하시다 보네 개인적으로. 김밥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늘 조금 아까 지금 보니까 김태호 그 안보차장이 그 정상회담 백브리핑 했던데 백브리핑에다가 문화동맹, 기술동맹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가기만 하면은 무슨 뭐 넷플릭스 가면 컨텐츠 동맹, 나사 가면은 우주 동맹. 아니 지금 도대체 나라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의 그 바지가랑이 잡고서 지금 동맹 운운하고 지금 껌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지금 미군한테 쫓아다니면서 했던 옛날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짓이 우리 되게 젊었을 때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초반기에 우리 엄청나게 못 살고 힘들었을 때 미군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초콜릿 한번 주세요 하는 이거랑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쓸데없는 동맹 얘기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잘할 때는 기분이 초콜릿 정도는 아니고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래도. 끝나고 그때 이제 미제 아줌마들이 분유. 미제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미제 아줌마가 가방에다가 이만한 큰 가방, 보스턴백 같은 큰 도깨비 시장에서. 가방에다가 그런 이렇게 미군에서 유출된 물건들 있죠. 이렇게 화장품, 무슨 시레이션, 그다음에 초콜릿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지 분유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게 받았거든요. 미제 아줌마. 미제 아줌마 오면 야, 막 애들이 이- 동네 애들이 뭐 초콜릿이나 전지분유나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그거 그거는 맛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예, 프림 먹으면서. 네, 프리마. 이 다리님이 미치겠다. 김 미역 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건가? 검은 반도체? 캔디나무님. 오염수 뿌리면 김은 생산 가능합니까? 아 그래도 김이 작년에도 연간 수출액이 한 8천억 원 돼요. 많이 아이고, 파는 건 맞아요. 훌륭해, 훌륭해. 많이 팔아요. 근데 8천억 원 팔죠.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 하나 만드는데 한 15조 들어갔거든요. 그거 어떡할 거야. 자, 몇 조씩 들어가요. 자, 게다가 MBC 앵커를 기염하게 만들었던 그 대답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미국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해서 동맹은 굳건하다. 그러니까 앵커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친구지간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염탐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 뭐 상관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친구를 왜 염탐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괜찮다.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걸 뭐 다시 얘기할 얘기하자면 필요도 없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뭐 내부적인 그런 뭐 검토 끝에 진지하게 무슨 결론을 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요? 예, 뭐 이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인식을 개인적인 인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국빈방문 하는데 정도의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시즌 날리면 바이든 시즌 2 저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I can't accept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볼까요, 우리를? 미국에서는 한미일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담겨 있어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진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관련된 정보는 한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 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원점이 어디서 발사되는지 이런 거 일본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소미아에 목을 매달았던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일본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까이 와야 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발사하고 이런 거 금방 분석해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집안에 그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한국 군사 정보 중에서 이제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이거를 적극 지지해. 왜 이럴까, 일본이? 미국이 왜 이럴까? 자기가 한미일 요 한반도 지역에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1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하위 동맹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생각했을 때 뭐 코너스톤 뭐 무슨 스톤 해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의 서열이 있어요. 근데 2등하고 3등이 사이가 안 좋아. 영 보기 싫거든. 그럼 자기가 2등 따로 2등 따로 대해주고 3등 따로 대해줘야 되잖아. 귀찮거든요. 힘들고 비효율적이에요. 1등, 2등, 3등이 딱 서열을 정해서 쫙 줄 맞춰 앉아 있어야지. 1등이 야 뒤로 번호 하면 한 번에 쫙쫙쫙쫙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좋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는 초상 났는데 잔치집 가서 좋아하는구나. 정경희님이 지금 한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 본인들도 하지 못했던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고. 그 자기들도 외교적인 게 있어서 눈치가 있어서 입 밖으로 잘 못 꺼냈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확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산케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 걱정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전략을 조언을 해요. 야 기시다 가서 있잖아. 구체적인 협력이나 이런 거는 사인 절대 하지 마. 대신 가서 립 서비스 좀 해주고 와. 조금 사과하는 모양새라도 좀 하고 와. 그래야 윤 대통령 지지율 유지된다, 너? 네. 그러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 얘기. 더 이상 하면은 터져버려요. 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27일 오늘입니다. 약속 지키는지 내가 보겠어요.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지금 정의당도 지금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또 봐야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내가 솔직히 좀 못 믿었어. 죄송합니다, 신 변호사님. 물론 지금 정의당은 아닙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또 내놨습니다.
검찰 지금 또 송영길 전 대표 피의자를 전환하면서 또 지금 수사는 미적 지금 언론에만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뭐 수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거부권 카드까지 꺼낸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되느냐 마느냐고 있는 이 특검법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정의당이 다시 말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그렇죠. 보고요. 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 최근 몇 년간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적 방향은 뭐냐면 민주당하고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인식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계속 쌍특검이나 이런 패스트트랙 이 문제도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가다가 민주당은 같이 간다라는 여론이 커지는 것 같으면 아마 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설사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제까지. 저는 솔직히 정의당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응원해 왔던 사람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피력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의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 황당무계하다고 보고 정의당 지금 국민의힘당 이중대로 아주 그냥 자리매김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당보다 더 나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를 모르십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특검법이 진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솔직히 한번 좀 정의당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의당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탈당하셨지만. 잠깐만요. 네. 이건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 법안은 김진표가 안 올려갖고 본회의에 상정 안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한 그럴 것 예상이에요.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정의당은 여기서 발 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도 있죠.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한데 굳이 여기서 딴 선을 탈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 해도 어차피 김진표가 아니 막아줄 뭐 거다? 그냥 하는 걸로 어차피 김진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올려요.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조금 있다가 올린다니까. 어차피 올리고 저쪽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다. 괜히 뭐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오늘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그렇게 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태도를 좀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이 거예요? 법안에 대해서는 태도가 정확하다니까 딴 걸로 비판해. 이 법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이 딴 걸로 왜 자꾸 비판하시라고요. 이중대처럼 행동하냐고. 정확하게 왜?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정의당이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은 달리 있어요. 어떤 거요? 오늘 달리라고요? 시간이 이미 30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그 중간에 중도로 가겠다는 노선을 장혜영, 유호정 이런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중도 정당 할 거야, 진보 정당 할 거야.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게 가장 비판받고 비판받아 마땅한 자리는 거기에요. 그 얘기를 진보 정당 안 하고 중도 정당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당원들이 준 권한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내려놓고 얘기해야죠. 장혜영, 류호정 씨는 정확하게 지금 이 정치판에 대해서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솔직히 그 두 분에 대해서 보면 그 두 분이 알고 있는 거는 오로지 패미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도 솔직히. 아니야. 그것도 본인 아니야? 이제 본인도? 정체성 정치 그만한다고 정체성도 얘기했어. 없어? 왜냐하면 중도로 가려면 정체성 정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으로 가신답니다. 정의당은 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이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구구적인 정당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당을 예.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상관없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진보 정당 할 건지 중도 정당 할 건지 해결하시고요. 내부에서 토론하시고 잘 해결하세요. 그러면은 진보 정당은 새로운 진보 정당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 나는 근데 이 말도 좀 그런 게 지난번에 그래서 비례의원들 다 의원들 내려놓으라고 사실 그때 한번 당에서 했었잖아요.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면접을 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 정의당 원들이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두 명한테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어쨌든 정의당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저도 두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보정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정치를 포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예, 한다니까, 자기들이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네.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네. 민주당 이중대 벗어나겠다는 것. 오로지 그밖에 없는 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옳은지 키워드인 것 그런지도 같아요. 모르고. 그러고 김진표 의장은 왜 그러는 겁니까?
원래 의장이 되면 중립병에 걸려요. 예. 아니 이거는 적당히 해야지 무슨 중립병도 아무렇게나 그냥. 국회의장이 되면 병이 3가지가 걸리는데요. 하나는 중립병, 하나는 헌법개정병, 세 번째는 정치개혁병. 이 3가지가 딱 걸립니다. 모든 국회의장이 이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정치 개혁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전원위원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박병석 의장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민주당에서 의정을 해야 되니까 의정을 누가 하는 게 맞냐. 사실 아시겠지만 관행상 가장 최다선 의원이 하잖아요. 최다선 의원이 뭐 오래 했다는 것이 국회의장을 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벗지 못했어요. 사실 민주당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된 거죠. 그 릴렉스님이 류호정, 장혜정 둘이 중도를 표방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왜 갑자기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의 정체성 자체가 그게 아닌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 이상하네. 중도로 갈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 멀어져야 되고 민주당이 멀어지는데 현재 양당국 지사에서 오로지 민주당하고 멀어진다는 게 본인들의 정체성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게 미친 거 제일 아니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하는 걸 봐서. 아, 진짜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검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피의자를 전환시켜놓고 출국금지 시켜놓고는 언론 플레이 쫙 해놓고 수사하라 그랬더니 나 수사 알아서 할게. 그럼 기다려봐. 이거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그거는 며칠 안 지났으니까. 후사리님이 왜 싸우냐고 지금 그런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니고요. 예, 좀 답답하고 짜증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고 오히려 도와주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 솔직히 말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그냥 좀 넋두리 좀 해봤습니다, 오늘. 네. 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간단하게 30초씩만 정리해 주시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방송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요새 참 정치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데 옛날에는 좀 웃기기라도 했지 요새는 별로 웃기지도 않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재밌는 정치 얘기하는 게 좀 재밌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신 변호사님. 아직도 방미 일정이 많이 남았다. 그게 걱정입니다. 진짜 촌철살인이다. 이거는 정말 정확한 말씀이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한 3일 남았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도 뭐 하버드대 가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 네, 거기서 영어 또 의회 해야 연설이 되잖아요.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해야 영어로 되잖아요. 연설하신답니다. 하버드대 가서 또 연설하시고 조지프 나이 교수랑 무슨 뭐 토론도 하신다고 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거기까지 가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우리가 시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뭐 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 방송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